오늘은 마지막 사전 세미나이기도 하고 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가 미야자와 겐지 원래 하던 것을 조금 정리도 하고 얘기도 마무리를 하면 좋겠고 네, 잠깐 쉬고 2부 조문 성지 순례 다 보고 오셨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야자와 겐지를 저도 지금 수정쌤하고 기현쌤이 올려주신 글이 있어요. 올려주신 글이 있는데 수정쌤이 쓰신 글에 믿음을 살아낸 시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이 시인이 뭘 믿었나 이걸 이제 찾아가는 방식으로 과제를 읽으면 되겠네요. 처음에 이제 미야자와 겐지가 1896년 생입니다. 1896년생. 그리고 1933년생이니까 되게 이렇게 뭐 요절을 하시는 뭐 이렇게 그렇지만 뭐 레비스트로스처럼 장수를 하시거나 그런 거는 아니시죠. 아니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화태현 하나마키에서 태어났다. 고등 농림학교를 졸업했다. 단카 법화경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아주 이렇게 불교에 심취를 하시고 계속 동화를 쓰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농민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했다. 농민과의 관계가, 이런 것도 재미있었고, 세 번째 문단에는, 근데 이제 농민들이랑 사이가, 뭐 이렇게 농업 생산력, 아니면 뭐 농민들의 예술활동, 마음, 이런 걸 이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살기 바쁜 농민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살아생전에는 많이 외면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수정 선생님이 잘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음, 그 수정 선생님 요거를 이렇게 되게 좋은 정리라고 생각이 들고 한국 생활이나 이렇게 갈 때 제목이 믿음을 살아낸 시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요약을 할 때도 그런 문장이 필요해요. 뭘 믿었는데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글을 쓰거나 공부를 하는 거는 우리한테는 글을 쓰는 거랑 그대로 나란히 가는 행위인데요. 내가 이렇게 포착한 키워드를 푸는 문장을 쓸 수 있냐, 없냐. 그러면 수영쌤, 그 미야자 겐지가 뭘 믿었습니까? 이분이 믿은 것은 무엇? 인간과 자연의 대칭적 관계. 인간과 자연의 대칭적 관계를 믿고, 그래서 뭘 했다? 어, 함께 사는 그 농업을 중시하게 생각했는데, 함께 사는 네네네. 농업을 하고 싶었다. 네, 그걸로 부족하겠죠. 왜냐면 이분은 동화 작가니까. 그러니까 인간과 자연의 대칭적 관계를 그게 이제 대칭적 관계가 믿음이니까 뭐다. 이게 나와야 되고, 그거를 살아내는 방법이 동화를 쓰는 거였다 해서 글을 쓰셔야지. 이 글을 쓸 때, 글을 쓰는 게 잘 쓰고 못 쓰고는 일단 없다. 뭐 우리의 그 도장이 글에 대한 철학이랑 방법을 바꾸기도 할 텐데요. 잘 쓰고 못 쓰고라기보다 뭘 써야 된다가 이렇게 선명하면은 됩니다. 뭘 써야 된다. 근데 그게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이 사람 동화를 왜 썼냐? 여기에 내가 몇 문장 보탠다 이런 거니까요. 별로 까다롭지가 않죠. 그래서 대칭적 관계를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정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과제에 이기리스 해안, 이 해안이 지난 그 과제에도 선생님들 많이 쓰셨더라고요. 여기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됐고 각자 조용히 다녀오는 방법을 해도 되고 각자 내 마음의 이기리스 해안을 찾아도 되겠네요. 이기리스 해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페이지에 그 수정쌤이 그래 이와테현이 호윤슈의 가장 북쪽 지역인 6개 현을 포함한 토호쿠 지방의 일부다. 이래서 여기가 동북인데 원래 이 동네에 태풍이 안 오는데 올해 지금 계속 동북으로도 태풍이 와가지고 여기 길이 뚫려서 뭐 이제 큰 난리다 이렇게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기리스 해안에 이암이 많다 이래서 이암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좀 찾아보면은 좋겠죠. 이런 자연물이 많구나. 제가 그 동화 인류학 그 안데르센 동화를 선택하고 미야자와 겐지 동화를 선택한 이유는
이게 그 그림 형제가 1700년대, 1800년대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시기에 활동을 해가지고 그 안에 이렇게 독일 민담을 수집한 거죠. 그림 형제는 동화를 직접 쓰지는 않았습니다. 안데르센은 직접 썼어요. 그게 되게 비슷해 보이고 중간에 제가 읽어보니까 같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안데르센의 대표작이 그 왜 빨간 신 있잖아요. 춤추다가 그 다리 발목알이 잘리는 이 그다음에 인어공주 이런 거 다 동화를 쓴 거죠. 쓴 거. 그런데 그림 형제 여기서부터 동화라는 장르가 생긴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동화라는 장르도 없고 그냥 애나 어른이나 다 어떤 이야기를 공유하던 건데 그림 형제가 그걸 채집을 하면서 어린이와 가정을 위한 이야기라고 표지를 달게 돼요. 여기가 뭐냐면은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1700, 1800년대 이렇게 산업사회로 계속 진행되면서 인생의 한 시기 중에 어린이기가 특화가 됩니다. 그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애들용 교재가 따로 애들용 독서물이 그게 이제 동화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는 애들 이야기 아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배경이 이렇다 보니까 동화라는 장르는 원래는 어른이랑 애들이랑 공유하던 감수성 뭐 주제 이런 게 다 있는데 산업시대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왜 인간이 공동체로부터 다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정쌤 언어로 바꾸면은 비대칭적으로 축적, 자본 이런 게 이제 막 득세된 시기에 그런 산업 예비군이 되기 직전의 애들에게 세상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산업시대의 어떤 분위기도 좀 주지만 그거와는 다르게 되게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동화라는 장르의 그 장르의 발생의 뿌리에 약간 산업사회의 대타적인 측면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림 동화를 읽다가. 근데 그림 동화 이후에 실제로 동화를 쓴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나 동화 작가다. 그러니까 그림 형제는 동화 작가 되는 의식이라기보다 조금 그 민간의 이야기, 원래 이제 그림 형제가 독일어 사전을 만들려고 한 거죠. 뭐 언어적으로 좀 넓은 뿌리에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독일어의 근본을 수집해야지 이랬는데 그걸 수집해서 펴냈더니 하나도 인기가 없어서 제목을 좀 뭐 하나 괜찮은 걸 달자 이게 가정과 어린이 이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의 작가들은 난 그냥 선명하게 애들을 위한 이야기를 쓸 거야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감수성이 조금 다른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장 슈퍼스타가 안데르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 궁금함이 산업시대를 막 맞이하는 산업시대가 본격화되는 그 초입에 어떤 작가들이 약간 그런 무시무시한 세계에 약간 발도 빼면서 그 세계랑 거리를 두면서 어떤 이야기 같은 거를 새로 썼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미야자 겐지를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그는 일본에서 뭐 전쟁 기계도 약간 그 요 국가주의랄까 비대칭적인 세계, 그 어른의 세계, 속물적인 세계, 돈의 세계로부터 거리를 둔 동화를 썼다더라. 이래서 이제 읽게 됐고 안데르센도 동화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걸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자본주의랄까 그 돈의 세계에 거리를 두는 감수성이 있을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비슷하기도 하고 매우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안데르센 동화를 수정쌤은 읽기 시작하셨겠죠, 우리 수정쌤은. 안데르센 동화를 보면은 제 큰 느낌에는 미야자와 겐지 동화가 주는 숲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이게 분석을 들어가면은 본격적으로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그 미야자 겐지 동화의 선생님들 과제를 제가 보고 제가 읽은 미야자 겐지 포함해가지고 숲이라는 느낌 되게 많이 받으셨죠.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한다든지 돌에 대한 얘기가 있다든지 이게 뭐 똑같이 돌 얘기를 쓰더라 그래도 약간 그 도입에 들어갈 때 풍경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인공들도 되게 다채롭게 배치가 되는데요. 안데르센 동화는 딱 들어가면은 송 하나, 늑대 하나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게 그 소설이나 동화나 작가가 자의식 가지고 쓰게 되면은 두 차원으로 분석하는 게 유용합니다. 하나가 내용의 차원이고 다른 하나가 표현의 차원인데
표현의 차원에서 봐도 주인공 위주로 안데르센이 씁니다. 이건 전혀 그러니까 민담적이지 않은 거죠. 그런데 미야자와 겐지가 지금 1896년생이면은 아주 세련된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웬만한 서양 소설 충분히 읽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특화된 이야기를 안 쓰신 거죠. 제가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은 안데르센 동화는 대단히 조금 우리가 잘 아는 있는 근대 소설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식적으로. 제가 전집을 아직 다 못 봤고, 조금 어느 정도 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미야자와 겐지는 완전히 옛날 얘기. 그런 거기도 하면서, 주제는 또 너무 선명한 도덕적이어가지고, 그냥 약간 형식적으로 보면 안데르센과 이뭐 시기도 다릅니다. 근데 산업사회에 대한 어떤 거리감이 있다는 점에서,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비슷하다고 하면은,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 배경적으로는 들어가면 형식적으로 좀 다르고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큰 차이가 아니라 두 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안데르센이나 미야자와 겐지나 똑같이 죽음을 사유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문 성지순례라는 책에서 비대칭을 조절하려면은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문으로 답사를 떠나는 거는 편중된 내 삶의 자의식이랑 목적이랑 뭐 또 세속적으로 보면 화폐 중심의 가치 척도로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조금 내려놓자, 정리하자, 뭐 좀 낯설게 하자, 이런 게 잃어버린 대치성을 찾아서라는 그 제목이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냐. 이런 게 조혜영 선생님이 번역을 해주신 조문 성지순례에 따르면은, 나카자 신이치라는 인류학자와 사카모토 유리이치라는 그 음악가는 잃어버린 대칭성을 찾는다? 혹은 편중된 목적론적인 사고를 내려놓으려면 표면적으로 활동은 죽음을 계속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죽음을 생각하는 게 뭐냐? 아, 내일 나 죽을지 몰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조문 성지순례의 죽음의 동의어는 순환이었습니다. 순환.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는 되게 아, 이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것도 쓰러져서 없어져. 나도 늙고 병들어. 언젠가 난 여기를 떠나야 된대. 거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여기를 떠날 때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것들과 함께 또다시 돌아오게 돼. 이래서 죽음을 생각한다, 순환한다, 요 모티프가 잃어버린 대칭성을 찾는 되게 효과적인 무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려고 했던 조문 성지순례에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유물인데, 유물 중에 이제 우리가 보고 싶었던 게 그 묘지, 저는 묘지, 그 다음에 마을 단위로 제연물이 있을 때 묘지의 위치가 어디 있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묘지를 내 삶과 생활 공간에 가까이 두는 것만으로도 이 편중된 세계관을 좀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중요하고 다시 동화로 돌아가면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도 한 편 한 편 한 편 죽음을 계속 봅니다. 그리고 안데르센 동화도 제가 이렇게 이제 동화 인류학이라고 여러 선생님들 초대하면서 되게 무섭다라고 한 게 주인공이 잘 죽어요. 이게 주인공인데 죽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주인공이 열심히 하다 갑자기 탕, 그 빨간 그 신 있잖아요. 빨간 신 신고 춤추다가 이거는 이런 얘기가 너무 어, 아무튼 그래서 죽음 끝 이런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는 그 안데르센도 재밌을 것 같고 조문 얘기를 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 궁금하신 점 여러 점이 드시죠? 그런 점에서 어, 믿음 대칭성의 이 조문 성지순례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 끝나고 요거를 강독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칭적이라는 게 결국 뭘 생각하는 거냐? 그러니까 죽음.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한반도로 답사를 옮기니까 기대되는 데는 폐총입니다. 폐총.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레기를 사유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 사회의 쓰레기가 순환 과정이 거의 우리가 못 느끼게끔 되어 있으니까
폐총이라든가 쓰레기를 죽음 순환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서 한반도 답사를 갈 때 그 동삼동 폐총 그래가지고 그 거기를 가면은 좋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보는 거죠. 근데 요거 말고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감각 같은 걸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게 애매모호함이더라고요. 약간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선생님들이 쓰신 과제 중에 유나 선생님이 지금 어, 바쁘시지만 유나 쌤 과제가 제목이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입니다. 요 과제가 어, 그 지금 아주 조문성지 순례에 딱 붙여가지고 읽기에 참 좋네요. 그러니까 경계가 자 여기서 의도치 않게 심판 조문성지순례로 지금 토론이 넘어가고 있는데 조문성지순례라는 이 책을 이해를 하려면은 제3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3.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세계 말고 죽음이라는 거를 떠올리게 되는 제3의 감각 같은 거. 세계가 제3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는 70%까지 읽으셨으니까 보냈으면 이거는 통과하셨죠. 요 문턱은. 이걸 통과하셨고. 어, 그래서 제3이 뭐냐면은, 이게 꼼꼼하게 읽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있다, 없다가 세계를 이분법으로 보는 거죠. 나, 너, 나, 제일 중요하니까 꺼져. 이게 이제 이분법이죠, 이분법. 그러니까 적이면 죽어라. 이런 게 이분법이고, 본화가 최고니까 나머지는 다 부차적이야. 이것도 이분법이고, 인문세가 최고니까 다른 애들은 다 비루해. 이것도 이분법이고. 그런데 3은 있다, 없다, 나, 넌데, 이 두 개가 죽음이라는 어떤 연결망에 의해서 그 경계가 계속 무너지는 작동적 개념입니다. 삶과 죽음이 대비된다, 이분법. 삶만 남긴다, 이렇게 책에서 읽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다 읽어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있다, 없다. 그런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이게 경계가 약간 불분명하다는 걸 계속 환기할 수 있는 사고의 회로를 여는 방식이 예술이다. 그리고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건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간적으로 정량적으로 1, 2, 3 이렇게 파티션 해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고 있다 없다 사이를 계속 어떤 회로가 이렇게 작동을 한다. 그런데 조mon인들은 매장지, 그 쓰레기 더미, 그 다음에 죽음, 포기, 신화 이런 걸로 그 제3의 회로를 계속 활성화시키고 있고 우리는 그 회로를 잃어서 나 아니면 너 이렇게 생각을 한다. 다시 수정쌤의 그 초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나 아니면 너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기를 좋아하고 나눈 다음에는 부정해버려. 이런 태도가 나카자와 시니치라는 인류학자는 비대칭적 태도야라고 말하는 거죠. 나카자와 시니치는. 그럼 대칭적인 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있다, 없다. 나, 너를 아우르자가 아닙니다. 나와 너가 있는데 뿌리에서는 좀 그 연결이 된달까? 그 다음에 예술은 늘 그걸 연결을 하고 있고 완전히 닫힌 걸 열어, 열어 이렇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나쌤의 그 미야자와 겐지를 읽을 때 불분명하다는 거는 나카자와 시니치가 얘기하는 제3의 공간, 제3항이라는 거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애매하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에도 있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근데 그 주인공이 돌아가신 직후에 울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할머니가 여러분 프루스트 세미나 할머니 꿈 묶어 주시는 것까지 도착하셨나요? 아직 할머니가 끈을 안 묶었다? 묶었다? 할머니가 그러니까 혼자 할머니 돌아가신 한참 있다가
혼자 끈을 묶으면서, 어머, 할머니가 끈을 묶어 주셨지 하면서 이 슬픔과 상실감이 이렇게 덮치는 게 이제 계속 나오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할머니 안 계신데 이 감정은 누가 불러일으킨 거지라고 하는 이 작가의 질문과 응답이 계속 이어지는 장면이 멋지게 그려지는데요. 그런 게 바로 애매한 거죠. 산 건 뭐고 죽은 거는 뭐지? 이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그 소설에 사라진 알베르틴이라는 그 권이 있습니다. 그 권 전체가 애매하다. 죽었는데 아니 죽은 자가 이 정도로 나를 괴롭힐 수가 있나?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그 애인이 죽어가지고 이 질투에 사로잡혀서 얘는 없는데 막 거의 도는 그 주인공이 나오죠. 그러니까 애매하다. 요런 겁니다. 그래서 경계가 허물어지다. 생과 사는 연결되어 있다. 그다음에 쓰레기, 전체적으로는 순환, 쓰레기는 산 것인가 죽은 것인가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애매함의 감각을 이렇게 잘 갖는 것이 저는 그 선생님들 과제를 읽고 심판 조문 성지순례를 읽으면서 이번에 새로 배운 건 잃어버린 대칭성을 회복하는 게 약간 애매함인데 저한테 꼭 필요하네요. 저는 기야 아니야. 거야 마야. 막 이런 걸 이제 따지기를 좋아하는데 뭐 그러더라고 하더라도 약간 애매함의 감각 이런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진행을 해보면 그 유나 쌤의 글만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유나 쌤의 글에 제목이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입니다. 잠깐 찾아보시거나 그 진진 쌤이 이 공유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공유를 해주시면은 네, 그 찾으실 동안에 제가 읽으면 이기리스 해안은 사물의 경계가 허물어져 혼탁하게 섞이고 사물의 식별이 불분명해지는 해안이다. 이런 말이 있어서 진짜로 조문적이다. 이거는 부착이 아주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기리스 해안에 대한 천문단의 묘사가 그러한 인상을 준다. 이 윤하쌤이 쓰신 첫 번째 문단이 아주 좋고 실은 선생님들이 쓰신 과제 있지 않습니까? 이기리스 해변에 대한 여러 과제가 이제 좀 정리된 말로는 다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기리스 해안에 대한 첫 문단의 묘사가 그런 인상을 준다. 해안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강이다. 보이는 것과 본질이 다를 수 있다. 동쪽에서 출발해 서쪽으로 산악지대를 가로질러 해안가로 보이는 곳에 다다르고 두 강이 만나는 지점에서 약간 하류에 있다. 이게 전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애매하다. 어딘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다 어, 분기하기도 하고 합수되기도 하는 애매한 지점이다. 게다가 주인공이 이 이타가미 강의 상류에서 살다 여름 방학의 농장 실습 기간에 이기리스안을 방문하면서 이것도 이제 제가 그 좋더라고. 상류에 살았는데 이때 여름에 내려왔다. 이런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서로 섞여 있다. 또한 100만 년 전 먼 옛날 신생대 3기쯤에는 정말로 바다다. 지금은 강인데 바다다. 강이랑 바다가 완전히 다른데 지금은 그강 끝이 바다인데 아니야 원래는 바다이고 이렇게 해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이 애매함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안 중요한 것 세 번째 문단에 그래서인지 이 강을 배경으로 나오는 이라도 하나같이 불분명하고 보통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군인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군인이 안 한다. 안 온다. 수상쩍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 확실한 경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적당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글스 해변에 관해서 쓰신 여러 선생님들 과제를 보면은 이 선생님도 가르치는데 나중에는 돌보고 자기 이제 활동이나 이런 게 계속 달라져서 주인공은 이제 마지막 문단에 보면 혼탁한 와중에도 주인공은 시험을 치르고 양장하고 보리타작하면서 현실로 다시 돌아오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데 너무 좋죠. 이게 요 핵심 문장은 분별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애매하다라고 하는 게 애매하다 자체가 아니라 이런 애매함 속에서 자기 철학, 자기 관점, 자기 이해를 이렇게
갖는 거죠. 애매함을 보면서 분별력을 갖는다. 이게 잃어버린 대칭성을 찾는 어떤 행동이라는 게 손윤아 선생님의 글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문장도 이 이야기는 좋고 나쁜 것의 경계가 불분명한 세상이니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다른 측면을 두루 살피며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공유를 이렇게 멈추면은, 어, 이제 그 사전 세미나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뭘까? 조문적이라는 게, 그 다음에 답사를 갔을 때, 뭐 어떤 태도가 좋을까? 뭘 봐야 될까?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 생각이 드셨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미야자와 겐지의 애매함, 불분명함, 그리고 도착해야 될 때는 분별력. 이게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너야 나야 이렇게 가르기보다는 요런 걸 해석하면 되겠지. 분별력이라는 게 뭘까? 세상이 밤이지만 도대체 시계는 어떻게 끌 수가 없잖아요. 아침하고 그러니까 하루를 자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을 갖는다는 건 뭘까? 여기서부터 되게 좋은 그 때까지 도착을 했고 생각거리죠.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 선생님들의 그 미야자 겐지에 대해서 느끼셨던 생각도 듣고 싶고 그 안데르센 동화는 훨씬 더 그러니까 동화를 저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비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각자가 분별력을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동화에 대해서나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 되도록이면 그 중립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입장이 이래 이런 걸 말할 수 있으면 좋죠. 말할 수 있으면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동화를 비교도 해보고 작가별로 어떤 탐색도 해보는데 안데르슨은 훨씬 더 선명한 것 같아요. 애매하다기보다 그러니까 그 빨간 구두 추고 춤추는 애 있잖아요. 얘가 근데 그 동화를 시작하면은 처음부터 얘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을 확실하게 보여줘. 그러니까 엄마 장례식 때 막 이렇게 구두에서 눈을 못 떼는 거 이런 거 계속해서 얘가 안 돼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되게 그 선명한 편이고 그런 의미에서 애매하다 이런 감각이 살아있는 근대 소설 이런 걸 찾으면 되게 조문적이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뭐 소설을 읽지도 않고 뭐 그런 거 따져보면은 예를 들면 카프카 이런 소설은 애매하지 않습니까? 뭐야 뭐래 이런 거 그러면 또 조문적이네요. 막 이렇게 지어보고 어차피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애매한 얘기를 좀 나누는 게 저는 재미있겠다 싶어서 준비해봤는데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애매한 선생님들은 뭐 잘 모르지만 애매하시지는 않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 애매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미야자의 겐지의 여우 학교도 그렇고, 고슈도 그렇고, 네, 어떤 자기 성격이나 어떤 포지션이 정해져 있진 않는 것 같아요. 고슈도 첼리스트지만, 네, 네. 뭐 하여튼 찾아오는 동물들한테 연주를 들려주고 알려주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배움을 받은 거잖아요. 동물들을 그렇죠, 통해서.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네. 한 단계 자기가 다른 차원으로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 건데, 그런 걸 보니까 경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아주 좀 곰, 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남의 토포 산의 곰, 네, 그 산의 곰도, 그 산의 사냥꾼도 사실 곰인지 사냥꾼인지 약간 네, 그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 같고, 네, 네, 여우 학교 갔을 때도 사실 이게 사람 학교야, 여우 학교야, 전 되게 막 헷갈렸거든요. 너무 사람 사는 그 모습과 너무 동일한 것 같아서. 그래서, 얘는 사람이고 얘는 동물이야 하는 그런 경계가 겐지 동화에서는 명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런 그 느낌들을 아주 느낍니다. 네. 그 남의 토코산의 곰의 그 사냥꾼이 곰의 마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거기 곰의 모자가 얘기하는 거 알잖아요.
알고 그들이 바라보는 거 알고 좋아하는데 죽여야 되잖아. 이게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해하는데 죽여야 되고 이장님은 같은 인간인데 되게 잘 보면 그 이장님이 자기는 좋은 거 먹으면서 돈 조금 주고 막 이렇게 되게 약간 무시한달까? 근데 인간인데 솔직히 같이 있을 수 있는 애들인가 싶을 정도로 또 안 묶이고 그러니까 그 연주쌤이 그 잘 보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고슈 얘기도 좋네. 우리가 답사 가서 기현쌤이 그 영화 찾아놓으셨다는데 이제 짧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막 이렇게 이제 자기가 뭘 해주는 것 같았는데 실은 배우는 거야. 주는 자가 아니고 받은 자였다. 그 장면이. 이제 그런 것도 좋고 가르친다 배운다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산다, 죽은다, 죽는다, 이런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게 참, 조문적이네요. 또, 어떠십니까? 분별력과 애매함. 그 연주제목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그 인물들이 그러니까 그 자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 네네네. 배우는 사람인데 뭐 가르치기도 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선생님도 이게 맞나 아닌가 계속 본인이 그러잖아요. 그 뭐 이게 맞나? 이렇게 말해도 어, 되나? 아니나? 안 되나? 이런 네네네. 생각을 계속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자기 자리값을 그래서 계속 뭔가 이동하는 느낌이 들었던 네네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네. 네네. 아, 뭐, 아니, 이게 좋네요. 그 화산탄 있잖아, 화산탄. 걔가 그렇게 천대받더니 갑자기 이렇게 왕자가 되는데, 그 본인은 그게 또 너무 싫대. 이게 본인이 이제 자리를 막 이렇게 뭐 옮겨 다니고 있는데 너무 싫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게 그 안데르센의 미운오리 새끼랑 달라요. 느낌 딱 오시죠? 미운오리 새끼는 못났는데 예뻐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미야자키 겐지는 못난 애가 예뻐졌는데 그게 본인은 별로야 이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약간 그 애매한 데서 독자들에게 분별력을 이렇게 되네요. 하산탄, 하산탄. 가서 그게 미야자와 겐지 박물관에 가면 그 세트가 있대, 이렇게. 이렇게 왜 도시락 그 산업 같은데 돌이 이렇게 미야자 겐지가 사랑한 이암, 뭐. 그거를, 몰래 공식적으로 말고 따로 여행단 조직해가지고 조용할 때 그 화산탄만 보고 오시고요. 또 어떠세요, 또? 그 학교 이런 것도 아주 좋아하시는데, 그렇다고 교훈이 있달까? 뭐 그런 거는 조금 뭘 알아야 돼? 이런 건 아니죠. 뭐 이런 상태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떠십니까? 그 죽는다는 모티프 미야자 겐지도 아주 많이 씁니다. 많이. 많이 쓰고 그 왜, 나 굶어 죽을래 하는 거 제가 그 골랐나요? 우리가 서로 죽여고 먹으면, 이게 일본에 있는데요. 어떤 새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구박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 차례에 나도 괴롭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둘러보다가 크게 입을 벌렸나 어쨌나 벌레를 지금 이게 실제 동화 아닐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데 대충 그런 거야. 벌레를 하나 먹고 내가 뭘 했는데 얘가 내 숨에 죽은 거야? 여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래 굶자 그냥 굶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애매함이 있네요. 또 어떠셨습니까? 애매한 말고 읽으면서 네네네. 궁금했던 게, 네네네. 그, 우리는 이제 과학을 생각을 할 때, 과학이 네네. 뭔가 다 해결해 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이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과학이 이제 자본하고 결합돼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부정적으로 좀 그, 그 자연 이런 거를 파괴하는 것 같은 이미지로 많이 다가오는데, 미야, 미야자와 겐지 맞죠? 미야자와 겐지는 과학을 되게 네네. 좋아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뭐 네네. 자연 뭐 돌, 그리고 별, 그리고 지구 이런 것들에 대한 생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과학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미야자겐지가 과학을 어떻게 했을까 하나 하는 질문이 책 읽으면서도 좀 많이 생기기도 해가지고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해. 그게 이제 저도 동아 인력 세미나 할 때도 들고 여전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은 안데르센에서, 그러니까 선명한 과학의 이미지는 제가 한 반 정도 읽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이 600페이지니까요. 받아주세요. 이 전체 그 전집이 한 1300페이지가 돼서 역시 열심히 가고 있는데도, 근데 요 정도로 말씀드리면 과학이 안 선명해요. 안 선명해요. 예를 들면 신문, 그 17, 18, 19 넘어갈 때 어떤 이야기 안에서 과학이 뭐 과학자 안 나와도 시계 요 정도만 나와도 되게 세게 쓰는 겁니다. 세게. 어떤 이렇게 정량화된 세계관, 축적 자본 계산 가능성을 되게 세게 쓰는 거예요. 신문을 누가 읽고만 있어도 그 작가의 세계관에 되게 크게 옵니다. 정말로 많이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요. 특히 뭐, 요거는 유럽 소설을 기준으로 하면은. 근데 안데르센한테는 뭐 신문 뭐 요 정도 근데 별로 못 느끼겠고 대신에 미야자기는 노골적으로 과학 선생님 무슨 공식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못 읽은 거 맞죠? 일본에 가면은 그 구스코브 도리의 전기를 가지고 과학자가 지구 온난화를 땡깁니다. 5도만 높이면 농업 생산량이 증대돼 이래가지고 끔찍한 얘기죠. 5도를 높이다가 이 화산에 들어가서 이제 빠져 죽는 얘기 이런 것까지를 과학이 되게 적극적으로 쓰는 거죠. 이런 걸 보면 아까 수영쌤 쓰신 것처럼 미야자 겐지가 과학을 쓰는 요 장면 보면 그런 기술을 쓰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는 거예요. 농업이라는 게 이제 기술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미야자 겐지가 1800년 후반생이고 1900년대 30년대 돌아가셨으니까 완전히 그 근대 일본은 기술화된 나라니까요. 그런 거를 감안을 하는데 그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 되게 눈을 돌리는 거죠. 이게 재밌죠? 애매하고 확실한 건 없다지만 실제로 사람이 하루하루 뭐 밥 먹고 살아야 된다는 문제에 되게 집중하고 있고 안데르센의 동화를 읽으면 요정, 뭐, 그리고 누가 춤추고 구두 신다가 죽고 이런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되게, 그런데 과학을 되게 현실적인 문제를, 어, 근데 그게 근대 과학이 의 얼굴을 하지만 이치를 탐구한다 할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 동화 작가 중에서 특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학이, 그러니까 제가 진쌤의 물음에 제가 제 수준에서 답을 해보자면은 과학이 오라, 글러, 여기보다 이 과학적 태도 있지 않습니까? 이치라는 게 있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어떤 자연 법칙 같은 것도 있는 게 아닐까. 요게 재밌는데요. 미야자 겐지의 과학은 그러니까 인간의 과학이 아니라 왜 숲에 학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숲에 있는 애들도 뭐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야자와 겐지의 과학은 그러니까 돌멩이의 입장에서도 이해되는 어떤 지식 이해, 이치, 인간의 입장에서도 이해되는 지식, 뭐 관점, 이치 이런 게 이제 과학이 글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과학이 되게 인간의 방식으로 공식화되어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수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돌이나 아니면 입장을 달리해서 버섯의 관점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이치가 표현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미야자와 겐지는 인간도 학교에 가야 된다. 숲의 여우도 바라오미 초등학교, 숲의 여우도 학교에 간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 보면은 이 종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관점도 다른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이치라는 게 있을지 몰라 이런 게 지금 제가 해석을 더해보면 나카자와 신치가 말하는 제3의 감각 같은 거 이렇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 지니쌤이 가지신 과학에 대한 관점 아주 핵심적인 이 미야자 겐지인데 가장 돌파해야 되는 동아 인류학자라면 거기에 아주 연구 많이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과학적 태도 같은 게 있는데 그 이치에 대한 탐구. 근데 그 이치가 종을 가리지 않는다. 좀 다르기는 한데 뭐 이런 방식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부스코 부도리의 전기라는 작품에 뭐 대기 온도 5도 높여가지고 농업 생산력 높이자 이런 그 주인공이 결국 죽게 되거든요. 약간 어리석은 근데 자기가 어리석은지 모르고 죽는 동화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공의 레벨에서는 만족인데 작가의 레벨에서 이래도 되나 애매함이 있고 우리 시대에서 보면 완전히 틀린 거. 요런 그러니까 텍스트 동화의 주인공 레벨, 동화를 만든 작가적 레벨, 독자적 레벨 차원에서 그 과학적 태도, 입장 그게 약간 다른 의미를 계속 발생시키니까 역시 그런 부분도 애매하달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재미 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하다. 아, 그다음에 요걸 지금 제가 요게 제가 준비하면서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어, 이제 소설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설이라는 그 우리가 아는 그 이제 노블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근대적 장르고, 그것을 그 서양의 리터러처, 이 말도 근대적인 거고, 이 말 다 발명됐다, 개발된 말이라고들 하는데요. 그 말이 나온 그 기점에 있는 작품으로 보통은 그 발자크라고 하는 작가의 고리오 영감 이런 작품을 듭니다. 이게 1835년 작품이고, 그 앞에 있는 작품이 스탕달, 이게 뭐 연도는 누가 더 빠르냐 뒤냐 이런 거는 따지는 문제는 아닌데 왜 그러냐면 그 작품에 서양에서는 처음으로 주인공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1835년이니까 근데 너무 선명한 게 문제가 아니고 얘가 이렇게 된다 이걸 하면 저렇게 된다 이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 선형적입니다. 그러니까 조문적이다라고 한 건 애매한 거고 순환적인 거고 순환적이라면 어떤 이야기나 생활 방식 안에 죽음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거죠. 제가 응용을 해보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그 우리 쓰레기장이 아파트 어디에 있나 보면 가운데 들어가기가 좀 곤란하고 저 끝동 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인다 할까?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쓰레기통 어디 있나 보면 되도록 좀 저도 안 보이는데 뭐 둔다거나 좀 더러워 보인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치운다거나 이런 게 표백적 감각이니까요. 애매한 감각이 아니고 집이 완전히 깨끗해지기를 아니, 저희 애들이 안 보는 책 좀 이제 버리면 안 되냐 그래서 이게 제가 내 새끼들은 책을 좋아할 줄 알았더니 내 새끼들은 책을 극도로 싫어. 이럴 수가. 그래서 야 봐.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저희 집이 지금 저거 어떻게 버려서 우리 집도 좀 깨끗해지자 이런 논쟁이 한창 중인데 왜 요는 우리 집에 여기 뭐 배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자리가 화장실인데 뭐 하여튼 이런 태도랄까 뭐 근데 요는 선형적인 거는 이렇게 단선적으로 이 핵심, 주체, 키스가 쭉 밀고 가는 거죠. 쭉 밀어가. 그러니까 선분을 이어갈 수 있는 핵심이 있는 거예요. 오선민이라면 자서전 이런 것도 근대적 장르입니다. 주인공이 전체를 주파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이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의 연속인데, 자서전은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래 태어나, 뭐 그런 일 때문에 저런 자리를 얻어, 이렇게 이제 이게 단선적인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게 1835년 그 작품에서 발명을 발자크가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동화는 그런 게 아니고 죽음을 넣거나 남의 죽음을 넣거나 나 때문에 네가 죽거나 이런 걸 넣어버리면
단선적으로 전개가 좀 곤란하죠, 단선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미야자와 겐지는 되게 순환적으로 작품을 썼다 이럴 수도 있고, 다른 이야기는 우리가 익숙한 이야기가 단선적 이야기죠. 그러면 프루스트라는 작가가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있지 않습니까? 이 작품이야말로 안 단선적이죠. 이 작품이 계속해서 그 과거 얘기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 작품도 조문적이라고. 아까 카프카의 뭐냐 이런 애매함도 있지만 끊임없이 그 순환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 쓰기 이런 거를 발명했다는 점에서 프루스트도 뭐 조문적이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조문 성지순례에 강조하는 조문적인 거, 대칭적인 게 뭐냐면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 속에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여기서 그 수정쌤과 재영쌤의 얘기도 말씀도 잠깐 듣고 미야자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계속 하기로 하고 해볼까요? 두 분 먼저 누가 말씀하셔도 되고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아쉽네요. 저는 아까 그 순환이, 그 읽는 방식에도 저는 조금 그 적용이 된 것 같기도 한데, 네네네. 그 애매함 때문에는 어떤 결과라든지 말하고자 하는 바나 이런 게, 저는 이렇게 처음에 이제 선명하게 안 읽히니까 네. 어려웠어요. 그래서 네네. 대략은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 그 지점들이 조금 항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좀 겹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다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단어 하나랄까 뭐 그 묘사 아, 하나랄까 이런 거가 되게 좀 그런 거에서 좀 단서를 막 찾으려고 좀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통 네네. 같으면 이제 그게 쓱 지나가듯이 읽어야 되는 건데 이제 안 잡히고 이렇게 되니까 다시 좀 돌아와서도 좀 읽게 되고 그래서 뒤에서 좀 읽다가 다시 와서 읽을 때 또 그게 좀 보이고 이랬던 것도 조금 네네.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좀 좋았던 거는 저 읽으면서 좀 도움이 저에게 좀 많이 됐던 거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있는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더 많이 하게끔 훈련을 시켰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계속 네. 생각하게 하고 계속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아 이런 건가? 아 이런 건가? 근데 그러다가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아 그 생각들이 또 좀 뒤집히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음. 지금 선생님 쓰신 요 있잖아요. 음. 숲속 붙였습니다. 근데 요 과제 아주 좋아요, 선생님. 음. 네. 이게, 한국 생활에 가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쌤들 토론을 그때 하셨겠지만, 그리고 재영 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재영 선생님 문장,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이 달라지셨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음. 이렇게, 문장도 아주, 이러면 제가 뭐 아는 것 같네요. 전혀 그렇지 않고, 제 기분에, 그, 이 글이 아주 좋은 거는 조재영 선생님처럼 내가 글을 못 쓰는구나 이런 생각도 한 부분인데 일단 조재영 선생님의 그 과제에 되게 감각에 주목을 해서 분석을 하시는 거죠. 음. 이게 이게 그 동아일보학 여러분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이게 수정 쌤하고 이제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 그 암데르센의 동화가 되게 감각적인 것 같은데도 관념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빨간 신 있지 않습니까? 빨간 신이 빨간색이 동화에 계속 빨개. 되게 선명해요, 그 감각이. 근데 그 빨간색이 상징하는 건 욕망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개인이 가진 주관적 성욕 이러면 빨갛다 이렇게 가버리기 때문에 감각이 되게 승한 동화 같지만 실은 관념적이죠. 그런 거를. 근데 미야자와 겐지는 관념적이지가 않다는 점이 또 하나 얘기해 볼 수 있는 부분 같았어요. 쌤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게 애매하다는 게 관념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게 설명하면은, 근데 그게 관념이죠, 관념. 세상에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어디서 자를 거야. 코너 들면 그 일이 나쁜 일이 돼 있는데. 그거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이 내 발목 잡지 않습니까? 도와줬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일이 허다하잖아요. 아니, 제가 여행을 갔는데 외국어여가지고 길을 알려주세요 해서 그래서 저기 올라가면 돼. 저희는 올라갔는데 어 하여튼 뭐 그런 일이 많으시죠. 그 올라간 그거부터 엘리베이터 놔두고 계단 올라간 것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해져가지고 뭐 이런 거라든가 어쨌든 제가 얘는 별로 좋지 않은데요. 관념적이지 않다는 게 그 미야자 겐지의 특징이 아주 많이 있고 수정쌤이 그것을 공감각적이다라고 여러 번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정쌤 그래서 공감각적이기도 한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더 깨보면은 소리, 색, 그게 이제 변해가는 장이 잘 나와 있어서 그걸 제가 생각을 깊이 못했다는 거를 조장쌤의 글을 읽고 아는데요. 그 조장쌤의 과제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파일로 읽으면 조장쌤이 숲속 방향과 소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번째 문단에 선악의 기준, 본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자체가 안관념적인 거죠. 그러니까 조문적이다라는 게 뭘까? 대칭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뭘까? 이러면 1번은 감각적이다. 근데 감각은 되게 주관적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감각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 주관적인데 관계에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은 저는 추위를 많이 타니까 뭐 덥다 그래도 30도까지는 뭐 이게 뭐 덥니 이러는데 더위를 많이 타면은 20도만 넘어가도 야 찐다 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이라는 게 주관적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애매하다, 절대적이지 않다, 이렇게 관계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그 경우에 조잼생 과제의 이 네 번째 문제는 아주 좋죠. 본래라는 게 있는 걸까? 미야자와 겐지는 그런 걸 본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의성어 방향이 있고 그 특히 1페이지 마지막에 동서남북이 뭐 해가 뜨니까 그러긴 하는데 왼쪽 오른쪽도 기준이 어디냐 문제고 요런 거죠. 남반구에서 보면 그게 동쪽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요런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할 때 그 조재훈 선생님께서 감각적인 거에 집중을 한다는 것도 또한 대칭적이다. 그래서 여기 공유를 해주셨으니까요. 그 네 번째 문단 모든 분쟁이라고 한 부분도 어, 네 모든 분쟁의 시작엔 선악의 기준 이분법 본래라는 건 없어. 이거 자체가 대칭적인 거죠. 있는데 본래적인 건 아니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 문단 진희쌤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아니 전체 글의 마지막으로 가도 되죠. 전체 글에 그래서 어, 요런 거 이 가운데 그 뒷부분 해석 가장 어리석고 엉망이고 되먹지 않은 자가 가장 잘난 것 요것도 본래에 집착하지 않는 자가 실은 가장 현명한 거다. 그게 겉으로 보면 어리석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는 달을 가리키는 손, 언어, 선악 이런 게 수단이다, 수단. 요것도 되게 대칭적으로 읽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재영 쌤 조금 더 그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쓰시면서 어떠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옛날도 그렇고 동화를 사실 잘 많이 안 읽었었는데, 네네, 이번에 이제 그 일본도 사실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일본의 뭐 어떤 네네. 예쁘다고만 생각했지, 너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미야자겐지 읽으면서, 카프카도 그렇고, 그 동화를, 소설이나 그 동화,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동화를 읽을 때, 그 경험을 많이 못했는데 그 자꾸 생각하게 해주는 묘미들이 그러니까 이게 쓱 읽으면 진짜 아무 얘기 아닌 것 같은데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너무 좀 그 묘미를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미야자기인지 읽으면서. 그 재영 쌤의 전시에 재영 쌤이 만드신 작품이 그때 말이었는데, 네, 앨리스 앨리스. 네네네. 그 네네. 되게 동화적인 거죠, 동화적인. 네네. 그런 생각을 이제 그때 잠깐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야자와 겐지지만, 감각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독특하죠. 이게 감각적인데 구체적이고 관념적이지 않다는 게. 근데 안데르센은 감각적인데 관념적이다.
이게 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어,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조문 성지순례도 그렇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11편 중에, 11개죠, 11개, 11개 중에 앞에 10개가 되게 선명한데, 마지막 거 있지 않습니까? 그대들은 어떻게 사는가? 이 전체가 애매하잖아요. 위야, 아래야. 요게 애매함이 좀 세진다, 한 작가에게서. 그러니까 앞에 10편은 도덕적으로 아주 선명하죠. 도와라, 구해라, 헌신해라, 바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뒤가 애매하다. 마지막 아니죠. 지금 다시 시작을 하셔가지고, 어, 바쁘시다고 하십니다. 근데 애매함이라는 게 그 작가한테 이제 떠올랐다, 이런 게 제가, 그런 것도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훈쌤이 아마 이거는 재훈쌤이니까 쓰실 수 있는 글이셨나, 이런 질투도 조금 하면서, 감각에 주목한다, 감각이야말로, 이렇게 생각할 부분, 이런 게 좋았고, 저도 인류학 공부하면서 그 지질학이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미야자와 네네, 겐지도 지질학이나 암석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아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여기 그 조문술래 성지에서 보니까 과 바구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 네, 그 수렵을 하는 방식이 뭐 전체에서 단편을 잡는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네네네, 아까 제가 잠깐 듣는 생각이 그 과학이라는 게 그 암석을 탐구하고 이러는 게 약간 네, 수렵하는 형식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네네네, 돼서 좀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문제가, 아니, 나쁜 문제 말고 생각할 문제가 수정쌤 말씀에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질학에 관심이 많다. 땅에 관심이 많다. 근데 그 땅이란 게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 이런 게 재밌죠. 아니, 이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저 섬의 감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화적 감각이 약간 이게 애매한 거가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은 거잖아요. 약간 흔들리는 거지, 약간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늘 그런 감각을, 아, 정말 진희쌤 너무 좋은데, 아니야. 흠이 있을 거야, 흠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간다든지, 막 이게 오늘 너무 공부가 안 된대. 아니야, 그중에 약간 이런 감각이 애매하다는 게, 그런 입장에서 동화적인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흔들림을 보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본 태생이라서 좀 더 세게 쓰실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질학이라고 하는, 요 좋네요. 지질학에 관심을 갖는, 지질학은 근대 학문이지 않습니까? 근대 학문? 지질학을 하려면은 근대적이라던데. 기본적으로 지질학 광물 이렇게 들어가면 다 화학식 써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대적이라는 일 어디서 제가 주워 들었는데요. 근데 요게 근원적 법칙 뭐 이런 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지질학 땅 요렇게 해서 요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 이론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지질학 그다음에 이거 지금 좀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어 하여튼 한반도 여기를 갈 때 글감을 오지게 긁어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일단 쓸 건 하나만 정하고 어 하여튼 중요한데 그 패총 있지 않습니까? 패총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 예를 들면은 동산동 패총이 5기로 나눠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 설명을 보면은 밑이 5, 4, 3, 2, 1 이렇게 오는지 1, 2, 3, 4 그러니까 1, 2, 3, 4, 5 이렇게 가는 건지 밑에서부터 1, 2, 3, 4, 5 가는지 이런 순서도 뭐든지 쓸 수 있어야 돼. 뭐든지 쓸 수 있어야 되고 그 명명을 하잖아요. 그 패총이 아마 이런 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질학에 관심이 있다, 자연학에 관심이 있다, 돌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패총 사진 가지고도 쓸 글이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이 오시죠? 패총은 뭐냐면은 자연적 질서에 인위가 개입한 거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구석기 때 살아가지고 쓰레기 더미를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어디 간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다른 게 쌓이잖아요. 조개 껍데기 말고. 근데 거기가 또 살만하니까 그 다음 애들이 온 거야. 근데 또 갔어. 그 다음, 그러니까 딴 게 쌓여가지고 이게 그 레이어드 잘 된 그 무지개 케이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팔잖아요. 이렇게 빠져놓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제일 5기가 구석기, 4기가 신석기, 3기가 청동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엄청난 갭을 두고 케이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게 그들이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닌데 한 단면 안에 시대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거를 뭐 지질학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푼달까 이러면 이런 감각 있잖아요. 여기가 내 땅이다. 아니 그게 파들어가면 누구 건지 뭐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 수영쌤 지금 주신 것처럼 돌에 관심 자 여기서 어떻게 가냐면 돌에 관심을 두는 동화 작가는 그러니까 크게는 뭐에 관심이 있는 걸까? 요런 거죠, 요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재영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재료를 쓰실 수가 있죠, 재영쌤. 그런데 지금은 주로 어떤 물질, 어떤 감각을 작업을 하십니까? 아니, 안 그래도 근래 인류학 역량으로 뭐 좋다요. 나무? 실과 제가 요새 어, 고백하는데 선생님 석 달 전부터 직조를 배우고 있습니다. 좋다요, 네. 좋다요. 우리 드디어 바구니 짜기의 달인이 나오고 있네요. 직조를 배우고 어, 있는데 막상 수업을 들으니까 이게 그 기술이 이게 어마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 원래 욕심상으로 이제 작업에 바로 도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건 한 내년쯤이나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네네, 아쉬운 대로 이제 요즘 제가 그전에는 종이류를 좀 많이 썼는데 안 그래도 오늘 작품을 어디 하나 보내면서 그 작품에는 그 천과 이 끈과 실과 이런 것들이 좀 등장을 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좋네요. 네 그래서 신작인데 그거를 이제 저 작품 원래 아시던 분 선생님들이 좀 몇 분 보시더니 이거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새로운 게 좀 등장을 하니까 좀 재밌으셨나 봐요. 네, 아, 네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아, 서울에 있는 어떤 박물관에서 다시마 심포지움이 있다는데, 제가 제 페이스북을 그냥 그런 정보를 갈무리하는 대로 쓰는데요. 제 페이스북에 오늘 좋아요, 공유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그게 레지던스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 보죠. 작가들에게는. 그때 조정 네, 쌤도 네. 말씀하셨는데 서울일 거예요. 시립미술관인가? 거기에 지금 온 작가분이 해조류로 작업을 하신대요. 아, 선생님 그거 창동 레지던시 맞아요? 아니에요? 그 아, 국립센터 네네네네네. 하는 거. 저도 봤어요. 네네네네. 예, 예, 네네네네. 거기서 누구나 와도 된다. 예. 다만 해조류에 대해서 나눌 게 있는 사람 준비해 와라 이렇게 돼 있어서 갈 건데 내가 바쁘다 지금 막 이렇게 해요. 지금 제가 주목하는 거는 돌이니까요. 예. 근데 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작가가 이렇게 꼬임에 주목한다면 왜 그럴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동화가 이런 게 좋죠. 미야자와 겐지는 미야자가 겐지 안 쓴 동식물이 없어가지고 근데 전반적으로 아까 과학에 주목한다. 왜 그럴까? 하여튼 세계관에서 올라오는 거죠. 세계관에서. 예를 들면 카프카는 식물은 하나도 쓰지 않는다. 왜 그럴까? 프루스트는 동물은 한 마리도 등장, 동물이 근데 등장하는 것 같아요. 바닷가에. 오리가 나왔다 싶기도 하고. 아닌가? 하여튼 테스트해 봐주시고요. 근데 이게 어떤 세계관이니까 이렇게 이제 접근에 들어갔을 때 돌멩이에 관심이 매우 많다는 게 예를 들면 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중력 때문일 수도 있죠. 돌이 잘 움직이지 않은 거니까 되게 이제 중력이 세다, 목적론 세다 이럴 수도 있죠. 근데 뭐 화산이랄까 뭐 여러 가지로 글 쓸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지금 수정 쌤이 주신 것처럼 아니 저는 그 전반적으로 동아리를 읽든 뭘 읽든 읽고 해석력입니다. 해석력. 해석을 가지려면 해석하는 자가 이렇게 관점, 이렇게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쭉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안경을 세공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가. 근데 그 안경을 이런 방식으로 세공을 하는데 조몬적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동화를 쫙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되게 애매함이라든지 지금 방법이 느낌이 오시죠? 그다음에 특히 돌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함이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최수정의 방식으로 동화를 읽히는 거죠. 요런 방식으로 접근을 어,
할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재영 쌤의 글에, 자, 여기서 일단은 그 오늘 강독 부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동화 얘기를 좀 더 나눌 수 있는데요. 과제 중에서 처음에 쓰신 과제는 제가 읽기로는 진진쌤 과제가 참 좋았고, 되게 잘 쓰셨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제가 제가 드린 댓글대로, 아, 역시 집중력이나 책에 대한 집중력으로 선생님들이 동화인력을 안 하셨는데도 되게 잘 읽으셨다고 제가 감탄하면서 읽었고, 두 번째 과제에서 지금 수정쌤이 글로 보면은 믿음을 살아낸 신이 제목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정쌤 글을 쓰실 때는 이 믿음을 살아내다 있잖아요.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아주 많이 쓰셔야 돼요. 살아내다는 것보다 믿음이 중요한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게 있고, 이기리스 해안 궁금하시죠? 네, 근데 이기리스 해안이 가면 별 볼 일 없겠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눈을 갖고 가느냐다. 프루스트가 말한 것처럼 네가 달에 가도, 응? 맨날 백화점 다니고 친구랑 뭐 케이크 먹고 하면 달에 가서도 백화점 찾고 케이크 찾지. 이렇게 이제 말한 것처럼 어떤 눈을 가질 것인가. 그런 문제에서 이기리스 해안에 가서 그다음에 수정쌤 쓰신 것 중에 수정쌤이 심상 스케치 이거가 그동안 과제를 잘 활용하시고 선생님 이론이 발전시키는 거 아주 좋고 미야자와의 겐지의 동화 어, 그 수정쌤이 쓰신 이 페이지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 요 내용이 좋았습니다. 이야토부 요 좋고 시도 좋고 시 답사 가서 노래하자요. 이거 시도 낭송하고 그 다음에 과제로 조금 제가 주목했던 것이 그 재영쌤 숲속 방향과 소리 그리고 유나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곳 요 두 개가 되게 조문적이다와 강평쌤의 앞부분에 강평쌤 이게 태양마술이라고 한 제목으로는 끝까지 못 쓰셨는데요. 이 똥 부분, 똥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더러움에 대해서 이렇게 무엇이 더럽고 무엇이 나쁜가 강필심 쓰신 요 제목 이런 거 보면은 더럽다 끝 죽음 요런 게 이제 다 연관되는 거여가지고 좋고 요런 거 잘 살려가지고 패총에 대해서 글을 쓰면은 아주 재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패총이라는 게 뭔가만 가지고도 쓸 게 있고 패총 자체를 만들어진 거를 보면서 여기까지 말 나온 게 말씀을 더 드리면은 조문 있지 않습니까? 조문. 조문이라는 명칭은 일단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일본 신석기가 대단히 특별하다라는 생각으로 일본의 인류학자들이 특화시킨 거죠. 이거는 다른 신석기랑 다르다 이렇게 특화시킨 겁니다. 조문이는. 이 지금 그 성지순례에도 나온 것처럼. 근데 그게 특화가 되기 때문에 너무 고립이 돼요. 그냥 섬이니까 이렇게 이제 해버렸어요. 특화된 이유를 좀 더 부각시키면 조문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인류 역사 도처에서 찾아질 만한 건데 예를 들면 신석기 자 요거는 인류학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신석기는 그냥 신석기 이게 한반도 답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도대체 신석기 왜 그렇게 난릴까 이런 것도 써볼 만한데요. 예를 들면 신석기는 그냥 신석기가 아닙니다. 신석기는 반드시 숨은 단어가 뭐냐면 혁명입니다. 혁명. 신석기, 혁명 이게 세트인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석기는 반혁명, 전혁명, 청동기는 혁명 이후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단선적으로 인류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신석기를 기점에 놔야 되는 의식이 잔뜩 들어간 시대 구분론입니다. 그런데 조문을 특화시키면은 그게 약간 그걸 삐그덕거리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신석기라고 하는 거는 개념적으로 이걸 완전 밀어붙인 사람은 고든 차일드라는 분입니다. 번역돼 있고, 고든 차일드가 신석기 혁명이라고 해서, 자, 요게 순서, 그 식물의 단종화, 그 다음에 동물의 가축화, 3번이 국가 문자, 이렇게 세트가 되면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명의 초석이 되는 거죠. 근데 요 고든 차일드 이 모델이
메소포타미아 집중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유럽이랑 가깝고 이렇게 돼 있어서 요런데 조몬 있지 않습니까? 조몬. 메소포타미아로부터 한참 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식물이 조금 단종됐어. 조금. 약간 재배한 것 같아. 약간. 그 다음에 동물이 약간 들어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개도 막 들어와 있고. 근데 이게 국가가 아니고 문자가 없네. 근데 그 기간이 와, 천년 뭐 몇천 년 거뜬히가 이렇게 되잖아요. 조문이 끝까지 소급하면은 뭐 만 년 전까지도 쭉 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2,000원, 13,000원. 그래가지고 기원 후 300요까지 끊으니까 너무 길잖아요. 아니 이게 신석기인데 왜 빨리 국가로 안 와? 이러니까 혁명은 혁명인데 이게 의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중심으로 갈 의사가 없다의 강조점을 부여하자는 거죠. 나카자 시니치는. 재배, 가축, 국가 3종 세트를 다만족시키는 것 자체가 되게 예외다. 이게 스티븐 마이든의 빙하 이유 책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다만족되는 것 같더라도 거기서 가속을 안 넣는데 왜 신석기를 혁명이라고 자꾸 높이 평가하는 걸까? 신석기를 혁명으로 친다는 거는 국가가 빨리 온다는 거죠. 국가가 바로 온다. 이런 착시가,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착시가 단선적으로 일어난다는 거를 조문이라는 개념을 쓰면은 이제 멈춰서 생각할 수도 있고, 좋았으면 빨리 갔겠지. 안 좋은가 본데, 뭔데? 그러니까 여기서 그 나카자 신치가 조문이라는 말에는 신석기가 혁명, 국가적으로 전개된 거에 제동장치가 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석기인데 제동장치가 여기가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대칭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그러니까 그 두 개의 방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애매하다. 주문 요런 개념을 잘 살리면 좋다. 그래서 우리가 한반도 답사를 갈 때 이게 이제 볼게 청동기로 들어가면 더 조문적이더라고. 막루도 있고 뭐 왕루도 더 많이 볼 수 있고 공동 제사토도 있어서 삼라이 마루야마를 정말 보려면 우리는 청동기 박물관을 가면 더 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산나이 마루야마를 역착시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문 유적지라고 하는 거는 그 소위 말해서 국가나 문자 중심의 정량적 세계, 척도적 세계, 편중된 단선적 세계로 가는 저항의 의지가 가득한 시공간이었어. 그거를 한반도에서 찾으려면은 신석기, 구석기 요 언저리에서 조금 이렇게 안목 있게 봐야 되는 좀 어려운 과제가 있고, 한반도는 농경으로 되게, 그거에 비하면 되게 빨리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농경 문화를 바라본다는 게 시간을 단선적으로 바라볼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가게 될 여러 박물관에서 시간을 되게 유의해서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제 이제 생각이 들고, 그게 구석기 다음에 신석기 오고, 신석기 다음에 청동기, 박물관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볼 모든 박물관이 시간을 레일을 깔아놓지 않습니까? 국립중앙박물관도 구석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조문을 공부했으니까 시간이 단선적으로 전개가 안 된다는 걸 의식하면서 구석기 유적, 신석기 유적을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를 만들고 싶다. 근데 박물관 자체는 시간 순서대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들어와도 구석기 도구 쓸 수 있는데 구석기에 있지만 어쩌면 너무 잘 꼬아가지고 세련된 금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물관은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이거 다 했으니까 저거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문을 공부했으니까 아니야, 이게 좀 동시적일 수도 있고, 이런 방식일 수도 있다면은, 지금, 어, 여기서 그냥 내 진인쌤 드시는 생각이? 저기 안 그래도 우리가 조문을 공부하고 네, 한반도에 있는 이제 박물관
그 신석기, 구석지, 유적지를 간다고 했을 때 도대체 뭘 봐야 되지라는 질문 네네. 같은 게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우리가 뭐 공부를 한 게 조문에 대해서 네네. 공부하고 그 유적지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신석기 그 신석기 그러니까 농경 또 뭐죠? 농경 뭐 농경, 마을 뭐 이런 가축, 것들이 마을, 어, 네네네네. 뭐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국가가 들어와 와 있지 않은 거를 조문이라고 이제 뭐 약간 개념화 시킨다. 만약에 그래서 네네. 그, 대칭적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한반도에서도 약간 조문스럽다고 하는 거를 본다는 거를 예를 들면은 네네. 신석기가 농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우리나라 뭐 역사 이렇게 시대순을 봤을 때 국가가 아직 이렇게 안 들어와 국가가 좀 네네. 아닌 것 같은 그럴 때를 뭐 생각하면서 그 유물이나 유적지를 보면 되는 건지 어떤 거를 보면 좋을지라는 생각이 좀 네네. 들어요. 네. 그까지도 훌륭한 글. 내가 정원을 공부했는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는 이유를 이렇게 써도 너무 좋은 글. 너무 좋은 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제로 시간 순서대로 보면 안 될 것 같아도 이게 그냥 우리 글 다 쓴 것 같잖아요. 실제로 쓰면은 더 재밌게 쓸 수 있죠. 그냥 이게 그 좋은 글. 그게 지금 쓸 수 있는 많은 글. 그 다음 뭐냐면은 여기서 진짜 재미인데요. 우리가 가는 게 지금 바닷가잖아요. 바다를 어떻게 재배를 해. 그래서 신석기인데 어촌을 돌아다니면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들은 신석기 모델이 논 모델이잖아. 논 모델. 논밭 모델이잖아. 근데 신석기가 바다 모델이면 이게 약간 조금 스텝이 있고요. 뭐를 가축화해. 소라를 무슨 소라를 뭐 깨를 좀 약간 가축화하는데 양식 근데 이게 좀 그런 데다가 도구가 거기서 걸리니까 아 내가 아는 신석기 요런 거를 어촌에도 적용하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어 이게 장신구입니다. 장신구. 제사용품 같은 거를 보거나 교육품 같은 거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 조문 그러니까 일단 그거 좋네요, 진희쌤. 조문은 옆 나라 얘긴데 한반도의 조문적인 걸 본다 이러면 그냥 보면 욕먹을 얘기죠. 뭐야? 근데 여기서 이제 글을 문장을 또 조문적이라는 거는 이게 인류 공통의 유산이고 그때 땅이 붙어 있었다니까. 예, 예, 예. 한반도랑 그까지가 이게 야, 걸어 다니는 데인데 조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약간 그 개념을 요런 걸 써도 너무 좋은 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남쪽에 돌아갈 때 아, 배총 그다음에 관계적인 거니까 실제로 생산 도구 중에 뭐 바다 뭐 어망 뭐 아니면 그다음에 그 동산동 폐총 가면은 거기가 이렇게 그 국립중앙박물관에 그게 진짜인지 이게 그러니까 박물관 가서 진짜 어디 있냐고 도대체 그런데 그러니까 써 있는가도 봐야 되고 방문 가장 중요한 게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고인돌을 안 보는 이유가 고인돌 자체가 돌이 크잖아요. 큰 거를 쓰기 시작하면은 이게 혼자 못 간다 이래서 협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왜 거기다 힘을 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약간 청동기 들어가면 이게 헤비해져요. 진짜로 물건들이. 근데 구석기 들어가면 소프트해져가지고 남아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 전곡리를 다시 갔다 와야 되는데, 전곡리 출토물 중에 저는 옛날 사람들이 손이 크다고 생각했는데, 일부러 좀 크게 깎은 도끼가 있는 것 같아요. 사진을 찍을 때 멀리서 찍어가지고 보니까 이게 큰지 모르겠더라고요. 옆에서 누가 손을 갖다 대고 찍었어야 되는데. 요는 뭐냐면은, 그러더라도 구석기 거는 그렇게까지는 안 커진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종원적이다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우리가 우리식대로 소확하지만 개념화 해보는 거. 그 다음에 그 조개의 얼굴 모양 있잖아요. 얼굴 모양. 그런 거가 뭐 하는 거지, 신석기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가면이지 않습니까? 가면?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조문 성지순례에 현악기는 국가적이다 그것 때문에 진짜? 이걸 보려고 봤더니 세종시에 이렇게 길 가다 보니까 세계 민속악기 전시한대요. 그래서 세종 예술의 전당인 줄 알았더니 세종 민속의 전당이어가지고 조치원 갔다 왔잖아요. 조치원. 조치원. 갔더니 근데 조그만데 근데 거기서 제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진짜 오늘 난 이거를 던졌으니까 아무리 길을 헤매도 아 이게 그 석봉 성기 종원 승제인데 이게 이게 악기입니다. 악기. 악기인데 악기 앞면이고 제가 이게 아무도 없을 때 좀 만질라 그랬더니 관람객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뒤에 5명이 쪼쪼쪼쪼쪼쪼쪼 한가해서 근데 이게 뭘로 재질이 어떨까 너무 궁금하시죠? 이게 방울 같은 게 달려 있고 이게 이빨은 아니고 이렇게 뭐 안에 철이 있는 건데 입이 좀 벌려 있고 눈을 감고 있어요. 이게 악기가 실은 모양이 이거죠. 가면이에요, 가면. 그래서 이 앞부분 있지 않습니까? 앞부분을 써가지고 저 뒤에 털이 있잖아요. 실제 사람 머리카락이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제사용품인데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방울 소리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이 들어온대요. 이 악기는 어떻게 연주하냐면 내가 걸어서 연주하는 거야. 아니 악기 이거거나 이거잖아. 이게 아니고 제가 이게 머리로 연주를 하는구나. 근데 더 재밌었던 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게 쿨라 쓰는 조개잖아요. 조개가 장신구하고 화폐로 제일 많이 쓰는데 요 모양 조개가 여성 성기잖아요. 성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석봉도 있고 성기도 있고 요게 거울이에요. 거울. 이게 약간 이게 약간 거울이고 이렇게 돼 있어서 악기에 조개랑 무슨 종합 선물 세트네. 가면이랑. 근데 요런 게 어, 있었는데 저게 이제 그러니까 그 지니쌤 뭘 봐야 되냐 이런 질문이셨죠. 그러니까 대칭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는데 생산 도구에서 낙하자 신시에 따르면은 도구가 그 주체하고 대상 사이의 거리를 좁히느냐 넓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도구의 도구성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러면 그냥 명상하는 거죠. 어망이 가지는 도구의 관계성이 뭐냐, 가까우냐, 거리감 가고 이런 것도 있고, 일도 있고, 창 끝에 새기는 조각 이런 것도 있고, 주로는 제2용품인데, 제2용품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개 이거 있잖아요. 알게 뭡니까? 근데 그게 왜 필요한 거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게 이제 애매하다죠. 그러니까 애매하다.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는 그냥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애매한 태도를 갖는 건데, 우리가 호가 있다라기보다, 뭐 내가 이진진이지, 뭐 이런 감각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감각을 가지고도 글 쓸 수 있고, 근데 주로는, 어, 제이고, 우리가 가서 봐야 될 도구 중에, 이제 도자기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 도자기가 지금 빠진 부분인데, 재영쌤이 이렇게 이건 남아있기가 거의 어렵잖아요. 남아있으면 다 제형물이고, 꼬운 거는. 근데 도자기 요게 실용으로 쓰이지 않았다. 조문 도자기는 실용이라기보다 선생님들 근데 조문은 또 끓인 것도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주말에 연잎밥 먹었는데 찌면 되잖아. 싸서. 아니, 그러니까 그릇이 꼭 필요하나? 이거랑 대나무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릇이 왜 필요하지 할 때 우리는 뭘 담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끓이고 담으려면 꼭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고기를 요런데 어쨌든 가가지고 그릇을 보면은 그게 생활용품이 아니고 제2용품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깨야 되고 진쌤 질문이 아주 핵심인데 조문적이라는 단어를 살려가지고 뭐를 보자. 조문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만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이 사고력이 커지니까요. 여기까지 이렇게 가고.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